1920년대 상하이. 와이탄의 밤은 서양식 가스 등 불빛과 황푸 부장을 오가는 증기선의 희미한 고동 소리로 뒤섞여 있었다. 영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션 웨이루는 가문의 유서 깊은 비단 가게 션시 초던전을 물려받을 후계자였다. 그는 최신 유행의 서양식 조끼를 걸친 창산, 차림으로 호화로운 사교 클럽의 발코니에 서서 번쩍이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재즈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샴페인 잔을 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웨이룬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권태와 막연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급변하는 시대, 서구 문물과 전통이 충돌하는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그는 아직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 이방인 같았다. 상하이의 상업계는 격동의 시대만큼이나 치열했다. 신흥 무역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그 중에서도 딩성 무역이의 대표 딩만리는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전통적인 치파오에 서양식 액세서리를 배치한 감각적인 모습만큼이나 날카로운 눈빛과 야심만만한 기세로 상하이 상업계에 빠르게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여성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아니 오히려 그것을 무기로 삼아 그녀는 냉철한 판단력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과감함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다. 션시 주단장과 같은 전통적인 가게들은 그녀에게 있어 혹은 발판 삼아 도약해야 할 대상, 혹은 제거해야 할 낡은 경쟁자일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웨이루는 복잡한 시커먼 골목을 걷고 있었다. 오래된 가옥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좁은 골목길은 와이탄의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그때 허름한 문 앞에서 섬세하게 수놓인 비단 손수건을 푼돈에 넘기려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리엔. 초라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굳은 자세와 맑은 눈빛에서는 가난 속에서도 잃지 않은 품위가 느껴졌다. 그녀는 병든 이모, 실제로는 유모인 참마를 돌보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웨이루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시선을 빼앗겼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정교한 자수는 마치 그녀의 내면처럼 고요하면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품고 있는 듯했다. 웨이루는 가슴 한구석에서 예상치 못한 연민과 함께 미묘한 끌림을 느꼈다.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 날 웨이루는 딩말리로부터 직접적인 사업 제안을 받았다. 그녀의 사무실은 와이탄이 내려다 보이는 최신식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녀 자신처럼 세련되면서도 차가운 분위기를 풍겼다. 션 공자,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딩말리는 웨이룬에게 향기로운 차를 권하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과거의 방식만 고집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션시 주단장의 오랜 명성과 저희 딩성 무역의 현대적인 감각, 그리고 제가 가진 인맥을 합친다면 상하이 최고의 비단 상인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녀는 노골적으로 합병을,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웨이룬과의 정략 결혼을 암시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제안입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믿어요. 웨이룬은 딩말리의 당돌함과 야심에 놀랐지만 동시에 어떤 불쾌감을 느꼈다. 그는 사업을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지 않았다. 가문의 역사와 장인 정신이 깃든 비단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그는 딩말리의 제안에 즉답을 피하고 애매하게 얼버무렸다. 고려해보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웨이룬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딩말리의 제안은 분명 사업적인 측면에선 매력적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쩐지 스쿠먼 골목의 그 고요한 여인 수리엔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익명을 조건으로 사람을 시켜 수리엔의 이모가 좋은 의원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몰래 도움을 주었다. 그저 작은 선행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그 후로 웨이룬은 수리엔이 궁금해졌다. 그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스쿠먼 골목 근처를 서성이거나 그녀가 자수품을 납품하러 나올 법한 시간에 맞춰 시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수리엔이 낡은 찻집 구석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용기를 내어 다가간 웨이룬은 그녀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수리엔은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조용한 지혜와 진실성이 담겨 있었다.
특히 비단과 자수에 대한 그녀의 해박한 지식과 깊은 애정은 웨이룬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 자수를 놓는 것이 아니었다. 비단 한 올, 실 한 가닥에 담긴 역사와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고 전통 공예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비단은 숨을 쉬어요. 찻잔을 내려놓으며 쓰리엔이 나지막이 말했다. 만든 이의 손길과 마음을 기억하죠. 기계로는 흉내낼 수 없는 온기가 있어요. 웨이루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 딩말리와 같은 신흥상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바로 그 온기를 수리엔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수리엔과 함께 있을 때면 복잡한 상하이의 현실을 잠시 잊고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그들의 만남은 비밀스러웠지만 횟수를 더해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은 깊어졌다. 웨이루는 그녀의 조용한 강인함과 순수함 그리고 숨겨진 예술적 재능에 점점 더 깊이 매료되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연민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감정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웨이룬이 자신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고 판단한 딩말리는 본격적으로 션시 주단장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해 일반 비단 시장에서 가격 전쟁을 일으켰다. 션시 주단장의 오랜 거래처들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빼앗으려 했고 심지어는 션시 비단의 품질이나 납품 안정성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은밀히 퍼뜨리기도 했다. 션시 주단장의 매출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비단이 쌓여갔다. 아버지인 션 노예는 날이 갈수록 수심이 깊어졌다. 그는 웨이룬을 불러앉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웨이룬,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구나. 딩만리, 그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다. 우리 가문의 이름이 위태롭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야. 현실을 봐야 한다. 딩말리의 제안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보거라.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길일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말은 비수처럼 웨이룬의 가슴에 꽂혔다. 가문의 명예와 사업의 존속이라는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수리엔을 향한 깊어지는 마음 사이에서 그는 극심한 갈등에 시달렸다. 밤이면 잠 못 이루고 뒤척였고 낮에는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수리엔을 만나는 것은 유일한 위안이었지만 동시에 죄책감을 느끼게 했다.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도 그렇다고 그녀를 외면할 수도 없었다. 수리엔은 웨이룬의 깊은 고뇌를 눈치챘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웨이룬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웨이룬이 딩만리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손상된 비단 꾸러미를 보며 망연자실해 있을 때 수리엔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션 공자, 이 얼룩 혹시 특정 염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아는 오래된 방식 중에는 이런 얼룩을 감쪽같이 지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전통적인 비단 처리 지식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한 딩말리가 대량 생산하는 일반 비단으로는 경쟁하기 어려우니 오히려 션시 주단장만이 할 수 있는 최고급 수공예 비단이나 특별한 디자인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딩말리 같은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시간이 쌓여야만 얻을 수 있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웨이루는 수리엔의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녀의 말대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고 실제로 소수의 안목 있는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으며 작은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딩만리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그녀는 웨이룬의 저항과 그 배후에 있을지 모를 조력자의 존재를 감지한 듯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션시 주단장으로 향하던 중요한 비단 선적이 통째로 분실되는가 하면 납품된 비단에서 고의적인 손상이 발견되는 일도 벌어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션시 주단장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았다. 웨이룬은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아버지의 걱정 어린 시선과 직원들의 불안한 눈빛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자신도 모르게 수리엔이 사는 스쿠먼 골목으로 향했다. 허름한 문 앞에서 그는 주저앉아 흐느꼈다. 리엔, 다 내 잘못이야. 나 때문에 우리 가업이 송두리째 날아가게 생겼어. 수리엔은 말없이 웨이룬의 곁에 앉아 그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녀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웨이루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딩만리의 악행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에 대해 털어놓았다. 수리에는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과 함께 어떤 결심 같은 것이 서려 있었다. 션 공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수리엔이 조용히 말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어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 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웨이룬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제가 아는 곳 중에 아직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주 뛰어난 품질의 비단을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딩말리도 그곳까지 손을 뻗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곳의 비단을 이용해 션씨 주단장만의 특별한 제품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스리엔이 말한 곳은 수저우 근교의 한적한 마을이었다. 그곳은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방식으로 최고급 비단을 짜는 장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고 스리엔의 이모인 천마와 인연이 있는 곳이기도 했다. 웨이루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수리엔과 함께 그곳을 찾아갔다. 그곳의 비단은 과연 명불허전이었다.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이 넘쳤고 은은한 광택은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다웠다. 웨이루는 그 비단을 이용해 수리엔의 조언대로 섬세한 수공예 자수를 더한 새로운 제품 라인을 개발했다. 이 새로운 비단 제품은 상하이의 안목 있는 부유층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딩말리가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품질과 디자인은 션씨 주단장의 명성을 되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웨이루는 다시 희망을 보았다. 수리엔 덕분에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로를 찾은 것이다. 그는 수리엔에게 진심으로 감사했고 그녀를 향한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딩말리는 이대로 물러설 여자가 아니었다. 션씨 주단장의 재기 소식을 들은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웨이룬이 어떻게 새로운 공급처를 찾았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집요하게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수리엔의 존재와 그녀가 수저우 비단 공급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딩말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감히 내 앞길을 막아? 그녀는 더 이상 사업적인 경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션 웨이룬과 그를 돕는 이름 모를 여인, 그리고 션씨 주단장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했다. 그녀는 상하이 암흑가의 삼합회와 연결된 자신의 연주를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밤 수저우에서 상하이로 향하던 션씨 주단장의 비단 운송 마차가 괴한들의 습격을 받았다. 마부는 심하게 다쳤고 값비싼 비단은 모두 사라졌다. 단순한 강도 사건으로 보였지만 웨이루는 직감적으로 딩말리의 소행임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경호 인력을 강화했지만 딩말리의 방해는 더욱 노골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해갔다. 운송로 곳곳에서 방해 공작이 벌어졌고 심지어 션씨 주단장의 창고에 방화 미수 사건까지 발생했다. 션씨 주단장은 다시 한번 극심한 위기에 봉착했다. 어렵게 되살린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는 듯했다. 직원들은 동요했고 아버지는 충격으로 자리에 몸져 누웠다. 웨이루는 무력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딩말리의 악랄함에 치를 떨었지만 그녀에게 맞설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법적인 증거를 잡기도 어려웠고 그녀가 동원하는 어둠의 세력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웨이루는 또다시 수리엔을 찾았다. 그는 그녀에게 차마 모든 사실을 털어놓지는 못했지만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절망을 수리엔은 읽을 수 있었다. 션 공자, 힘드시다는 거 알아요. 수리엔이 그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해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오고 있는 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강인함이 있었다.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웨이루는 그녀의 말에 작은 위안을 얻었지만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바로 그때 딩만리는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션씨 주단장이 밀수품 거래에 연루되었다는 거짓 증거를 조작했다. 부패한 관리 몇몇을 매수하여 션씨 주단장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하게 만들었다. 신문에는 션씨 가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기사들이 실리기 시작했고 은행들은 대출금 회수를 압박해왔다. 션씨 주단장의 자산은 동결될 위기에 처했고 가문은 파산 직전에 몰렸다.
션 노야는 병상에서 이 소식을 듣고 피를 토하듯 절규했다. 웨이룬은 망연자실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다. 딕말리는 웨이룬 앞에 나타나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션 공자,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나와 결혼하고 션씨 주단장을 딩성부역에 합병시키세요. 그럼 이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드리죠. 하지만 거절한다면 당신과 당신 가문은 상하이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웨이룬은 치욕과 분노로 온몸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랑하는 수리엔의 얼굴과 병상에 누운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평생을 바쳐 일해온 직원들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서 처절하게 고뇌했다. 자신의 신념과 사랑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가문과 직원들을 위해 굴복할 것인가.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조용히 웨이룬의 곁을 지키던 수리엔의 유모, 천마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평생 비밀을 지켜왔지만 자신이 아끼는 수리엔과 그녀가 사랑하는 웨이룬이 파멸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션 공자, 그리고 딩 사장. 천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아가씨는 당신들이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의 시선이 천마에게 쏠렸다. 딩말리는 코웃음을 쳤다. 웬 늙은이가 나서서? 우리 아가씨는, 천마는 목소리를 높였다. 상하이 상공회의소 왕 회장님의 외동딸 수리엔 아가씨입니다. 폭탄 같은 선언이었다. 웨이룬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딩말리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지고 경악과 불신이 교차했다. 왕 회장은 상하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의 이름은 곧 권력이자 신용이었다. 천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몇 년 전 왕 회장 집안에 불미스러운 오해가 생겨 천마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나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천마를 친어머니처럼 따랐던 수리에는 아버지가 오해를 풀고 진실을 알아주길 바랐지만 완고한 아버지는 딸의 말조차 믿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수리에는 천마를 따라 집을 나왔고 그 이후로 조용히 숨어 지내며 때를 기다려왔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 아버지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드릴까 두려워했고 또한 웨이룬에게 자신의 배경 때문에 접근했다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 침묵을 지켜왔다. 수리엔의 정체가 밝혀진 것은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키지는 못했지만 힘의 균형을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소식을 전해들은 왕 회장은 충격과 회한에 휩싸였다. 그는 그동안 딸에게 너무나 무심했고 자신의 오해 때문에 딸과 충직한 유모가 고생한 것에 대해 깊이 자책했다. 그리고 딸이 사랑하는 젊은이가 부당하게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특히 딕말리의 악랄한 수법과 그런 압박 속에서도 신념을 지키려 했던 웨이룬의 진실성에 대해 알게 되자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왕 회장은 즉시 자신의 모든 영향력을 동원했다. 그는 딕말리가 매수한 관리들에게 압력을 가했고 그녀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삼합회와의 연계 증거를 찾아내도록 지시했다. 웨이룬과 수리엔 그리고 충직한 션시 주단장의 직원들은 왕 회장의 도움을 받아 딕말리가 조작한 증거들을 반박할 자료들을 신속하게 수집했다. 딕말리가 심어놓은 내부 첩자를 찾아내고 악의적인 소문의 출처를 추적했으며 운송 방해와 방화 미수에 대한 증인들을 확보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상공회의소 긴급회의에서 찾아왔다. 딕말리는 여전히 자신만만하게 션시 주단장의 비리를 고발했지만 왕 회장은 차분하게 그녀가 조작한 증거들의 허점을 지적하고 웨이룬 측이 확보한 반박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딕말리의 거짓말은 백일하에 드러났고 그녀가 삼합회를 동원하고 관리들을 매수한 사실까지 폭로되었다. 회의장은 술렁였고 딕말리를 따르던 이들조차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다. 딕말리의 몰락은 순식간이었다. 그녀는 모든 신용을 잃었고 연줄은 끊겼으며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딩성부역은 파산했고 그녀의 야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힘의 개입이 아닌 그녀 자신의 탐욕과 악행이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였다. 권선징악은 그렇게 실현되었다. 션시 주단장은 모든 혐의를 벗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이전보다 규모는 작아졌을지 모르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진실성과 정직함으로 인해 상하이 상업계에서 더 큰 명성을 얻게 되었다. 웨이룬은 수리엔의 지혜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단순히 이윤 추구만이 아닌 품질과 윤리, 그리고 전통을 존중하는 새로운 경영 철학을 세웠다. 그는 수저우 장인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션시 주단장만의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비단 제품 개발에 집중하여 지속 가능한 틈새 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척해 나갔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웨이룬과 수리에는 서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션 노야는 병상에서 일어나 아들의 선택을 기꺼이 축복했고 왕 회장 역시 두 사람의 결합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남녀의 만남을 넘어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상하이에서 전통과 현대, 진실과 사랑이 실리와 야망을 이겨낸 아름다운 증거가 되었다. 마지막 장면,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션시 주단장의 작업실. 웨이룬과 수리에는 나란히 서서 장인들이 정성껏 짜고 있는 아름다운 새 비단 디자인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 그리고 상하이에서의 새로운 산과 사업에 대한 희망찬 미래가 담겨 있었다. 진정한 가치는 시련 속에서 더욱 빛나는 법이며 그 가치를 알아보고 지켜낸 이들에게 세상은 가장 값진 보상을 안겨준다는 것을 그들의